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들어가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고, 그거는 또 무엇을 보기 위해 저걸 보는 건가.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성적의 핵심은 이제 백분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친구의 성적을 제가 이제 다시 작업을 한 건데, 이렇게 보면 이 등급이 있지만 등급보다는 제가 아까 이 백분위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백분위를 중심으로 보시고 그 백분위는 이게 수능 백분위하고 평가원 백분 그 수능 백분위하고 학력 평가 그러니까 모의 평가나 수능의 백분위하고 교육청 모의고사의 백분위가 좀 달라요. 그래서 교육청 모의고사의 백분위는 그냥 학생이 받은 표준 점수보다 낮은 표준 점수를 받은 학생의 백분율을 수점 실자리에서 반올림 해가지고 주치자까지 나타낸다라고 저게 지금 성적표 뒷면에 보면 깨알가 적혀있는 글씨들인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 보는데 지난 시험 또는 앞으로의 시험과 이 백분위를 비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비교해서 그러니까 표준 점수는 시험마다 계속 바뀔 수 있어요. 표준 점수는. 다시. 자, 제가 뭐라 했죠? 표준 점수는 시험의 난이도나 응시 집단의 성격에 따라서 계속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있는데 표준 점수의 크기가 113과 115와 117이 이렇게 있으면 113, 115, 117이 시험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이 시험마다 다른 다른 표준 점수지만 실제 위치는 똑같을 수 있다는 거죠. 전체 집단에서의 위치는 똑같을 수 있다. 그게 바로 뭐냐? 백분위다. 그래서 그 백분위를 기준으로 보시되 백분위의 초점은 자 이제 기억하실 거 백분위의 초점은 백분위를 보는 초점은 이번 시험만 보는 게 아니고 지난번 시험, 지지난번 시험 그리고 다음번에 볼 시험까지 이렇게 쭉 해서 백분위의 변화를 보는데 이 백분위가 2에서 3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백분위가 2에서 3 사이 그러니까 11단위 기준으로 2에서 3, 4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4에서 87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친구는 그냥 정상 범위, 그러니까 그 정도가 이 친구의 실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제가 유튜브에 저 두 가지를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초기에 제가 안 나와서 보기 좋으실 거예요. 제가 안 나오고 제가 이렇게 필기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게 있어요. 표준 점수 도대체 뭔가요? 백분위 도대체 뭔가요?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거를 보시고 그래서 백분위가 왜 백분위가 중요한지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뭐라 하냐면 영역 그 국어의 배점과 득점 요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영역 내에 평가 요소를 강약점을 따지는 거예요. 강점하고 약점을 따져가지고 그 강점과 약점을 기준으로 이거를 내가 이 부분은 강점이고 이 부분은 약점이다. 이 부분이 약점이니까 좀 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강점과 약점의 그 부분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그 앞으로 학습할 부분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 친구 같은 경우 보면 여기를 지금 잘 보시면 전국 평균은 문법이 4.33점인데 이 친구는 4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전국 평균보다 뭐 한 거예요? 낮은 거잖아요. 전국 평균보다 낮을 정도로 문법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어는 이제 화법과 작문과 문법이라는 게 명확하게 이제 좀 나뉘어져 있는 편이고 독서와 문학도 좀 나뉘어져 있어서 이걸 보면 이제 1차적으로는 전국 평균과 비교하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는 33점 배점에 21점이고 여기는 34점 배점에 28점이니까 여기는 6점이 차이 나는 거고 여기는 12점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면은 독서가 굉장히 약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합법과 같은 경우도 11점에서 5점이니까 6점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11점에서 5점이니까 이건 거의 50% 정도의 오답률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 친구는 문법이라는 부분과 합법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지 않으면 국어가 어느 정도까지 가기가 되게 어려운 친구다. 그러면 나중에 그래서 어떻게 지금 빨리 합법과 문법을 해야지 이게 아니고 방학 때라든지 아니면 3월 올라가기 직전에 그 겨울 방학 때라든지 뭐 이런 순간에
화법과 문법을 좀 중심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점검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모의고사는 제가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나중에 다른 기회가 되면 또 얘기를 하겠지만 모의고사는 기본적으로 평가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학습적인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1, 2학년들의 모의고사는 학습적 기능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평가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3학년 모의고사는 평가적 기능과 같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평가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앞에서 계속 반복되지만 3학년 모의고사는 시도별로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보지만 1, 2학년 모의고사는 시도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평가적 기능을 아주 냉정하게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학습적인 도구로서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학습적인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보는 요소별 강약점을 잡아서 이 부분을 내가 조금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그러면 그걸 같이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구조로 만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수학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지 않고, 그러니까 수학은 이 단원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뭐 계산, 추론, 이해,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뒷면에 보면은, 그 성적표 뒷면에 보면은 그 영역별로, 그러니까 평가 요소별로 이게 계산 문제다. 이게 추론 문제다. 그러면 이 계산과 추론이라는 게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이었는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번호를 보면서 주로 틀렸다. 그 이제 배점이 나오니까 그럼 내가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문항들을 찾아서 다시 풀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저거를 뒤에 이제 이 분야별 평가 요소별 문항 번호가 있으니까 그걸 갖고 예를 들어서 수학을 했는데 계산 부분이 가장 취약하더라 내가 그럼 계산 부분이 가장 취약하면 계산에 초점을 맞춘 건 몇 번이야? 뒤로 넘겨서 보면은 문항 번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항 번호들을 다시 한번 쭉 풀어보면서 내가 계산 부분에서 어떤 게 좀 더 문제가 있구나 하고 극복을 해나가는 단계 이런 도구로서 모의고사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두시면서 요거를 보는 거다라는 거, 네,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 보는 건 보충학습이 필요한 문항이에요. 자, 보충학습이 필요한 문항 번호의 기준은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아시는 분이 당연히 계시겠지. 보충학습이 필요한 문항 번호, 보충학습이 필요한 문항 번호의 기준은 뭘까요? 보충학습이 필요한 문항 번호의 기준. 여기 보면 25, 45, 24, 44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혹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보충학습이 필요한 문항 번호다. 그러면 이 문항 번호의 기준은 무엇이다. 그런 거를 알고 계시는 분 답을 한번 해주시죠. 아무도 안 계신가? 듣고 계시죠? 네. 보충학습이 필요한 문항 번호는요. 보충학습이 필요한 문항 번호는 아이가 틀린 것 중에서요. 오답률이 낮은 순서로 나와요. 되셨죠? 그러니까 보충학습이 필요한 문항 번호는 틀린 문제인데 틀린 문제 중에서 오답률이 낮은 문항의 순서로 되어 있는 거다라는 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틀린 번호가 아니고 되셨죠? 그러니까 단순히 틀린 번호가 아니라 틀린 문항이 만약 10개다. 그럼 그 10개 중에서 오답률이 낮은 거.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정답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률이 높은 거는 빨리 해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딴 애들은 안 틀리는 건데 틀린 거니까 빨리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게 보충학습이 필요한 문항 번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답률이 낮은 순서로 쭉쭉쭉쭉쭉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내가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오답률이 높다는 건 어렵다는 거잖아요. 어려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보다는 내가 안 틀려도 되는 문제 중에서 틀린 거. 그러니까 내가 안 틀려도 되는데 틀린 것들을 먼저 해결을 해야
그 부분에서 더 이제 빨리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답률이 낮은 문항의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니까 그걸 갖고 오답률이 낮은 순서대로 저걸 먼저 보충학습을 하는 거. 그러니까 먼저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잘 알 수 있도록 좀 더 명확하게 잘 알 수 있도록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게 그 밑에 있었던 정오표예요. 아까 보셨던 그 정오표라는 건데 이 정오표에 보면은 지금 이게 아까 앞에 친구의 국어의 39번부터 45번이에요. 그럼 이게 위에 게 답안인데 이 친구는 밑에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다 틀린 거죠. 틀리고 이렇게 두 개만 맞은 거예요. 근데 여기 밑에 여기 영문이 이렇게 있어요. C,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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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 이렇게 다 이렇게 저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저게 뭐냐? 저게 이제 오답률인 거예요. 시험지 이 성적표 아랫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깨알같이 적혀 있거든요. 네, 거기 아랫부분에 보면 A는 정답률이 80% 이상, 그다음 B는 정답률이 60% 이상이면서 80% 미만, C는 40% 이상이면서 60% 미만. 그러니까 A는 오답률이 20% 미만이라는 거죠. 그렇죠? 정답률이 80% 이상이니까 저거는 오답률이 20% 미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맞힌 문제다 이런 거죠. 근데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이제 여기부터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아까 위에 보충학습이 필요한 문항이 틀린 문항 중에 오답률이 낮은 문항 순서라고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오답률이 낮은 문항의 순서대로 저것들을 쭉 배열을 해주고 저걸 먼저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체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얘처럼 B인데 틀리거나 A인데 틀린 게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B나 A인데 틀렸냐 안 틀렸냐 이 부분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더더군다나 여기 B인데 40번 틀렸잖아요. 여기 40번에 이렇게 있죠. 40번. 요 40번이 이렇게 존재하는 걸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45번은 똑같이 44번은 지금 보면 C인데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45번은 맞췄으니까 여기 안 들어가 있죠. B지만 45번은 B지만 맞췄으니까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C인데 41번이나 42번은 똑같은 C지만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답률이 똑같은 C라도 44번이 오답률이 더 낮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44번을 더 많은 친구들이 맞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보충학습이 필요한 문항이 무조건 A여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틀린 것 중에서 그래도 오답률이 높은 거, 요 부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의 목표가 아이들하고 시험을 어떤 목표를 갖고 시험을 보셔야 되냐. ABC에서는 X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시험을 보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ABC는 여기 있는 대로 정답률이 40% 이상에 해당하는 것까지가 ABC예요. 그러면 80% 이상에 해당하는 건 당연히 틀리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도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야 점수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생각을 했을 때 ABC에서 X가 나오지 않도록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 시험을 보고 나면 ABC에서 X가 나온 것들을 자꾸 다시 풀어봐서 다음번 시험에서 ABC에서 X가 나오지 않도록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E 같은 경우 지금 여기 이제 나와 있잖아요. 우리 애가 E를 맞췄다. 그러니까 E라고 적혀 있는 거에 동그라미라고 돼 있어요. 여기 E라고 돼 있는데 여기 동그라미라고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 애가 실력이 좋아서 그 E를 맞췄냐? 20% 정답률 20% 미만인데 그럼 정답률 20% 미만이면 문제가 진짜 어려운 거고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거잖아요. 정답률 20% 미만이면 어쨌거나 전국을 대상으로 시험을 봤는데 근데 어쨌거나 정답률 20% 미만인 E를 맞췄다. 찍어서 맞았을 거예요. 찍어서 맞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애들이랑 얘기할 때도 얘기합니다. 이거 네가 풀어서 맞췄냐? 찍어서 맞춘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맞췄다고 좋아할 거 없다는 거죠. 그게 초점이 아니라 그걸 맞췄다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ABC에서 X가 나오지 않도록
않도록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떤 식으로든 그 뭔가를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고 여기서 A, B, C에서 X가 나오지 않도록 한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잘 생각을 해두시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 네 번째 정오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습으로서의 기능과 그 학습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학습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할 수 있는 게 이 점호표 부분이다라는 거. 그걸 잘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